네, 북한의 파워 엘리트인데요. 보통 이제 뭐 서구 개념이랄까요? 우리 이제 자유주의 학문에서 이 파워 엘리트라고 하면은 이제 밀스, C.W. 밀스, 미국의 사회학자 밀스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일정 정도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파워 엘리트라고 해서 파워란 말 그대로 이제 힘 아닙니까? 힘을 가진 선택된 사람들이죠.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파워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미국을 이끌고가는 이제 정치, 경제, 군사 이 세 분야에서 어떤 사람들이 미국을 끌고 가고 있는가 그걸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이제 그 C.W. 밀스의 파워 엘리트인데 미국은 그게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도 그 가능하고요. 소위 이제 기득권이죠. 이스타블리시먼트인데 그 사이를 끌고 가는 하나의 기득권 세력이 있단 말이죠. 어느 사회나 보면은. 그런데 그 파워 엘리트는 이제 여러 엘리트 이론들에 의하면은 그 엘리트가 이제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엘리트가 그러니까 계속 세습이 된다는 얘기죠. 바뀌는 것 같지만 그냥 뭐 그 X가 그 X고,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한 번 귀족은 영원한 귀족이고 우리도 이제 우리 사회도 거의 이렇게 흘러갔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예, 파워 엘리트들이 딱 이제 자리 잡고 있으면서 계속 그 세습되는 그런 모양을 띠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주 심하고 지금. 예. 근데 북한은 이제 과연 파워 엘리트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예? 그런 서구적 개념에 파워 엘리트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파티산 세대들이라든가 뭐 소위 이제 북한 체제를 만드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의 그 자손들이 거기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잘 나가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잘 나가는데 과연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수령 체제에 그 도전할 만한 수령 체제를 흔들 만한 뭐 더 나가서는 수령을 좀 좌우할 만한 이런 힘을 가진 그룹이 있을까? 엘리트 그룹이 있을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저는. 예. 이게 이제 누차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은 소위 이제 그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그 파가 없거든요. 파벌이, 팩션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어느 세계나 그런 팩션은 있거든요. 그게 군부가 됐든, 아니면 뭐 일반 민간의 엘리트가 됐든, 그런 파워 그룹이 있는데, 북한은 수령 체제에 도전할 만한 그런 파워 그룹이 없습니다. 전부 다 파편화되어 있고 개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절대로 세력화되지 못하도록.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1956년 8월 종파 사건입니다. 예. 그 전까지는 이런 팩션이 있었어요. 북한에도. 뭐 소련파다, 뭐 연안파다, 또는 이제 빨치산 내에서도 갑산파다, 또 갑산파 아니다, 또 남노당파다. 뭐 여러 가지 이 파벌이 있으면서 일정한 힘을 가지고 서로 쟁패를 겨루는, 경쟁을 하는, 예. 그런 이제 팩션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습을 해서 뭐 자리 차지하고 자리 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게 하나의 파가 형성이 되고 그룹이 형성이 돼서 정권에 도전하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예, 그런 의미에서 파워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쓰는 것은 조금 사실 조심스러운데 이제 우리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북한의 파워 엘리트가 뭐냐, 예? 뭐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는 건데 파워 엘리트는 그런 의미에서 일정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룹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걸 일꾼 내지는 간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엘리트라고 하진 않고 인텔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인텔이. 그러니까 일정한 학식을 갖춘 사람들을 인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나 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간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쭉 제가 썼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전반적인 정치 문화는 아직도 굉장히 그 서브젝트 컬처라고 그러죠. 서브젝트 컬처. 신민형 복종 문화가 굉장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주민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인텔리 내지는 간부 내에서도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왕조 시대, 우리가 보통 이제 조선 시대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 조선 왕조 시대는 아시다시피 왕권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권과 왕권이 경쟁을 했고, 그래서 왕은 뭐 거의 허수아비일 때가 거의 많았습니다. 예. 신하들이, 사대부들이 왕권을 제한해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뭐, 해가지고 목숨 걸고 아니 되옵니다. 귀양 가고 죽고 막 그랬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왕권이 뭐 특히 중기 이후로는 약화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외척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권력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는데, 그러한 조선 시대를 북한에다 빗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중국의 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황제가 황제답게 살아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청나라의 뭐 걸륭제다, 뭐 강희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환관들에 의해서 왕권이 좌우되는,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는데, 북한은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밑에 뭐 누가 됐든,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뭐 최용현이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뭐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도 소위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아니려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면전에서 그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장성택이가 그 역할을 약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김정은에 대해서. 근데 뭐 바로 그냥 그러니까 김정은 자신이 장성택을 죽여야 되겠다고는 그런 생각도 물론 했겠지만, 그 소위 말하는 그 간부들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선노동당을 끌고 왔던 그 간부들이 봤을 때 장성택이 저건 아니다. 장성택은 사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인정도 많고 자기 그 사람도 많이 이렇게 키운다 할까?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여튼 장성택은 뭐 그랬다고 그래요. 뭐 줄서기도 많이 하고 장성택에.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정은 앞에서 뭐 뒷짐 주고 서 있다든가, 발을 이제 이렇게 폼을 이렇게 하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 불경스러운 이 태도를 보고 주변에서 못 참는 거예요. 저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과감히 이제 처단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죠, 다. 그건 뭐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목적이 있었을 거고, 자기 최측근을 침으로써 그 여타의 소위 간부들을 척결할 수 있는 명분을, 그게 읍참마속이라고 그러죠. 제갈량이가 했던 마속을 이제 죽이고, 명령 불복종한 마속을 죽임으로써 군령을 세우는 그런 읍참마속시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그 주변에서 그걸 참지 못하는, 그러니까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이러한 그 문화 자체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이 간부들 간에 다 그래서 상호감시가 됩니다. 간부들 간에. 그러니까 경호도 마찬가지예요. 수령의 경호도 경호팀이 여러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를 이 감시를 합니다. 이제 경호가 내가 이제 김정은인데, 경호가 이렇게 쫙 이제 붙는다, 이를테면. 그러면
경호원끼리 상호 감시 통제를 합니다. 예, 그런 정도로 신변 안전에서 아주 최고의 그 경호를 합니다. 예. 하여튼 수령이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수령에게 무슨 유고를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유고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서 잔지도 모릅니다, 사실. 미국도 모르고. 어서 김정은이가 오늘 저녁에 어서 자는지 모른다고요. 경호원들도 모르고. 그거 알면 안 돼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집이 여러 채겠죠. 잘 수 있는 공간이. 예. 근데 그것은 뭐 그때 순간순간 뭐 취침 직전에 뭐 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 신변 안전을 보장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가 있든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또 미국은 또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최고의 특수부대도 워낙 많이 또 가지고 있고, 미국은 첨단 이제 그 장비, 부대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로 노출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이제 철저히 합니다. 어쨌거나 북한의 그 절대권은 누구도 좀 훼손할 수 없고, 물론 이제 황정엽 씨 같은 사람이 10,000명이 왔죠. 90년에 10,000명이 왔는데 그 사람은 거의 힘이 없어요. 예. 그리고 황정엽 씨도 이제 증언을 했지만 24시간 자기는 이제 감시당할 뿐만 아니라 도청. 그래서 전화를 뭐 할 수도 없고 해봤자 무슨 간단한 인사, 뭐 안부 그 정도로 끊고 그러는 거지. 거기서 무슨 대고 오늘 뭐 어쩌고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도청당합니다. 예. 여기 탈북 여성들 중에 그런 이제 그 교환원 출신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방 단위에서도 간부들에 대한 도청.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북한은 이제 물론 요즘 뭐 핸드폰이 생기긴 생겼지만 전화 이제 유선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다 그 회사마다 교환원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사장이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이 운전기사하고 교환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안이 다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다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북한은 아직도 이제 그런 감시 통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간부들이나 인민군 장교들이 2인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적으로 2사람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동창회, 뭐 동기회, 동창회, 뭐 동문회, 무슨 뭐 없어요. 거기는. 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당 행사 이외의 모임은 일체 안 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주민도 뭐 감시 통제를 하고 더군다나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철저히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좀 뭐 재밌으라고 막 이렇게 좀 저널리스트가 있었는데 일종의 이제 아바타죠.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북한을 만약에 이제 종교국가로 본다고 한다면 사제들 간부들이라는 것은 사제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 연명할 수 있을 정도만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물론 가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뭐 특별한 기념일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공을 세우면 선물은 줍니다. 고급 롤렉스라든가 뭐 차를 선물한다든가 뭐 어떤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 살 수 있을 정도로. 예. 제가 이제 제 후배 중에 하나가 여기는 뭐 통일교 신자 없을 거라서 통일교 아주 골수분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봉급이 뭐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겨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만 줍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신앙심이 아시죠? 대충 그 부분은 이게 저기도 이제 종교국가로 본다고 한다면 사제들이 무슨 엄청난 무슨 부를 누리고 막 군림하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책벌을 받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외도 있기는 있지만 북한의 그 엘리트들을 만나면 소위 상층부를 만나면 굉장히 사람들이 점잖아요. 전반적으로 야 공산당원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죠. 점잖하달까 뭐 이성본이나 이런 애들은 약간 좀 예외인데 막 이렇게 폼재고 그러는데 그 폼재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경을 칩니다. 물론 이제 뭐 김영철도 좀 상당히 와일드하고 그러는데 어떻든 수령에 대한 이 사람들의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이제 정 거기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살 수 없으면 탈출을 하죠. 그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그 내에서 무슨 저항 운동을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랬다가는 뭐 당연히 말 그대로 이제 삼족이 멸종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제 역량이 굉장히 세요 저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시대 무슨 뭐 중국 황제시대 심지어는 로마시대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통제 역량이 강합니다. 로마도 그 수비대장에 의해서 죽은 황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로마 역사를 보면. 경호대장이 황제 죽이고 자기가 황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술한 거죠. 경호가, 황제에 대한 경호가. 근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소위 이제 간부들, 뭐 쉽게 얘기합시다. 그냥 엘리트들은 충성심이 매우 뛰어나고 이 사람들이 충원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소위 이제 공산당원들의 충원 과정은. 그러니까 일찍부터 그 공산당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찍부터 행동 거지를 아주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원이 되고, 그럼 이제 공산당원이 되면서 계속 이제 단련을 하죠. 물론 충성심도 쌓고 실력도 쌓고, 그러면서 재교육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더라도 김일성 이제 고급당 학교라든가 정치군사대학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다니면서 계속 단련을 받고 거기서 되지 않은 사람은 탈락입니다. 탈락.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국 상무위원, 뭐 정치국원 후보위원, 뭐 당 중앙위원 이런 정도 올라간 사람들은 깎고 해서 아주 잘 다듬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치인처럼 막 모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정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북한에서 그 용인이 안 됩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무슨 뭐 정치구원이 되고 그런 건 없고 일찍부터 20대, 30대부터 쭉 다져져서 60대, 70대 막 한 노회한 공산당원이 되기 때문에 실력도 굉장히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말하는 거라든가 깜짝 놀랄 정도로 실력도 있고 아는 것도 또 많고, 뭐 하여튼 뭐 그래요. 제가 무슨 뭐 공산당 뭐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엘리트 충원 과정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단련돼서 최상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충실성,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충실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을 겸비해야 되고 실력을 갖추라고 하는 것은 김정일 시대부터 계속 나온 얘기예요. 실력을 갖추라. 충실성은 기본인 거고 이제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인민을 끌고 갈 수 없다. 뭐 그렇게 이제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충실성과 실력을 대충 겸비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완벽한 사회는 아닙니다만은 뭐 하나 정책 결정을 해서 이 나온 것들 보게 되면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정치된
그런 담화라든가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습게 못 보는 거죠. 북이. 그러니까 뭐 가난하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뭐 국가를 평가는 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럼 왜 그런 사회에서 그 경제난이 이렇게 심하냐? 왜 경제 정책은 그 경제 관료들은 그렇게 제대로 일을 못 해가지고 그러느냐? 근데 뭐 그건 뭐 관료들이 탓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시스템하고 또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큰 방침 속에서 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죠. 부족 경제죠. 부족하고 그러니 뭐 아무리 뭐 난다 긴다는 간부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걸 뭐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해결하겠습니까? 그건 뭐 수령 차원에서 할 일이고 그러나 하여튼 전반적인 사회의 이 시스템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탈북자들 인터뷰하면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학업 관련돼도 뭐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뭐 그래요.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김일성이가 그렇게 초강경한 독재를 했는지도 몰라요. 워낙 세고 또 사람들이 드셉니다. 전반적으로 전투적이고 드세고 전부 수직적이에요. 수평적으로 이렇게 뭉치고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거 희한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평적으로는. 너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어. 뭐 이런 거예요. 대신 수직적으로는 꼼짝 못 하더라고요. 수직적으로. 자기 직속 상관사 추추추 수령까지. 그 계산에서는 뭐 전부 죽으라면 죽는 척 다 해요. 근데 이제 수평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타 부서 누가 간부가 나에게 뭐라고 그런다? 바로 그냥 집었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수평적으로 모이고 단합하고 뭉치고 할 가능성은 난 거의 없다고 봐요. 예. 또 그렇게 물론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저 친구들이. 뭐 아이만 얘기도 있고 이제 그럽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소위 이제 그 아바타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문화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이제 충성 문화인데요. 이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충성입니다. 무조건성입니다. 무조건성. 조건 자체가 간부 등용 원칙 자체가 무조건성입니다. 무조건성. 예. 거기에 뭐 토를 다든가 이의를 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북한 가서 뭐 하나 이렇게 일정을 조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안 됩니다. 일주일 저희들이 가면 뭐 좀 중간에 일정을 좀 하나 변경하고 싶은데 제의를 하면 세월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거의 그 당시에는 이제 김정일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조정하는데도 김정일까지 재가를 받아가지고 내려오지 않나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안 돼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경직적이죠. 플렉서블이지 않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지는 일은 간부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하에 뭘 결정하고 그렇지 않아요. 다 위로. 그래서 이제 김정일 살았을 때도 김정일이가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일이 많아요.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도 그렇다고 우리 얘기 들었거든요. 뭐 어디 마을에 무슨 뭐 큰 나무 하나 옮기는데도 박정희 제가가 있어요. 옮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독재국가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러듯이 뭐 저기는 뭐 그대로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 정도로 상층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감사 문화인데 감사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간부에게 무슨 직책을 주고 뭐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간부로 남아있는 거, 자기가 간부로 등용된 거, 그 자체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는 이제 주체사상을 보게 되면 생명이 두 개입니다. 북한은 아시죠?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 생명이 두 개예요. 사람에게는. 예. 근데 육체적 생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육체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이제 엄마 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나오는 것까지는 부모 책임이에요. 육신의 부모 책임이에요. 근데 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 책임이냐면 수령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의의가 있고 뜻이 있지만 나와서 무슨 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뭐 생활하지 못하고 인간다운 생활하지 못하면 그게 인간으로서의 뭐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게 해주는 것은 수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기서는 사회정치적 생명, 육체적 생명보다는. 예. 그래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인간답게 영위하느냐 하는 것은 수령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령은 신이죠. 생명을 담보해 주니까. 예. 그래서 또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도 다 수령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낳는 것은 부모가 낳아준 것 뿐이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모든 것은 수령이 해주기 때문에 뭐 우리도 이제 뭐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부하고 양부가 있다 그런다면 누구한테 갑니까? 예를 들면은 낳았는데 그냥 자기를 버려버렸어요. 고아원에다가 낳자마자. 근데 이제 그걸 입양한 사람이 다 자기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해서 오늘날 나를 있게 해줬다 이거지. 그러면 누구에게 갑니까?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하자면 그렇게 키워요. 그렇게. 그래서 수령은 어버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의 어버이. 예. 사회 전체는 하나의 가정이고 대가정이고 수령은 어머니고 당은 어머니고 인민은 그 자식이고 이렇게 이제 사회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절대적이죠, 그게. 예. 그래서 이제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선물을요, 개인 간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물이라는 표현을 못 써요. 선물은 수령만 주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선물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수령의 그 지위와 역할이 뭐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관료 체제라고 하면, 자,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관료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의 그 세력화돼 있죠. 관료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와서 주택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럼 그 장관이 누구였어요? 김모 씨. 예. 근데 24번인가 5번인가 주택 정책을 내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관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장관은 허수아비죠. 관료들이 다, 주택 관료들이, 그냥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로 이제 관료주의가 정착이 된 거죠, 여기는. 세력화되고. 근데 북한의 관료는 그렇게까지 힘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부패하고 뭐 타락한 관료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기도. 뇌물 먹고 뭐 없잖아요.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그런 관료처럼, 또는 서구의 관료, 소위 막스 베버가 얘기한 그런 식의 관료제는 북한에서는 통용되지 없습니다. 다 머슴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조 체제 하에서의 군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신하 관계입니다. 관료가 아니고 신하. 신하는 뭐죠? 신하라고 하는 것은 시킨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하라고 하는 것은. 뭐 일종의 머슴입니다. 머슴. 예. 그러지 거기에 무슨 머슴이 힘을 가지고 어떤 정책 결정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주군에게 대들고 그러한 관료가 아니에요. 예. 철저한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 주인과 머슴 관계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들으냐면 그 현대아산에 김윤규 사장이라고 있어요. 현대아산에 김윤규 씨인데 그 사람이 이제 서울공대를 나오는 사람인데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느냐, 뭐 관광, 현대아산이 뭐 금관산 관광하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내 일을 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는 머슴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시키면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잠깨라고. 자, 옛날에 뭐 지주집이 있어요. 큰 지주집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지주가 있고 그 밑에 뭐 머슴들이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농사 짓는 사람, 뭐 밥 짓는 사람, 뭐 마당 쓰는 사람, 뭐 청소하는 사람, 뭐 여러 이제 그 머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뭐 낙엽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밥하는 머슴이 이제 밥하려고 이제 부엌으로 가는데 야 부르는 거야. 야 개똥아, 너 마당 쓸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당 쓰는 거야. 밥하다가 밥하는 임무인데 자기는 예? 갑자기 마당 쓰자니 그때부터 마당 쓰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 이해 가세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자기 내 전공은 뭐 무슨 기계고 내 전공은 뭐 군인이고 그런 게 없어요. 저기는 갑자기 군인 하다가 너 당으로 하면 당으로 오는 거고 당 관리하다가 너 저기 지방에 가서 너 일 좀 해야 돼 해서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좀 하는 겁니다. 그렇지 무슨 뭐 전문 관료가 뭐 있어서 내 뭐 전문은 뭐고 뭐 이거 따지고 무슨 나는 그래서 못 갑니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며칠 전에 또 뭐 언론사의 간부를 만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정년이. 아, 그럼 뭐 좀 뭐 논설위원회라도 좀 시켜달라고 그러지 뭐 왜 그러냐 그 노하우를 그렇게 아깝게 버리냐, 좀 뭐 더 좀 활용하도록 좀 얘기 좀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머슴이죠.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고 그런다는 거야. 아니 큰 언론사에 상당히 고위 간부까지 한 사람 얘기해요. 이 개명천지에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일반 회사는 전부 그런 식이라 다 주인과 머슴이에요. 이를테면 다 거기에 뭐 나는 뭐 논설실장을 했으니까 뭐 나를 감히 뭐 그거 없었다. 너 오늘 나가면 나가는 거고, 책상 치우고 책상 치우는 거고. 저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북한은 개인 국가입니다. 개인 국가. 뭐 사회주의다 뭐다 그 떠나서 폴리티컬 시스템을 보면 개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뭐 그렇습니까? 저기도 인구가 얼마고 역사가 얼마고 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안 돼. 뭐 미국인들 별거 있습니까? 트럼프 한번 한 거 보세요. 예?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하루아침에 트럼프 파요. 그것도 뭐 명령 서류 명령이 아니고 뭡니까? 뭐 트위터로 너 파이어, you are fired 그러면 끝이야. 그다음부터 안 나오고. 이제 어느 나라는 이제 속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도 문제겠죠. 정도 문제인데 저기는 뭐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파워 그룹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럴 수가 없죠. 예. 근데
어느 어떤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또는 존재했던 어떤 시스템보다도 북한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는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빈틈이 없이. 근데 사이즈도 그래요, 사실. 국가 사이즈도 인구가 뭐 자리 한 2,400만이거든요. 굉장히 컨트롤하기 좋은 정도 사이즈입니다. 저게 벌써 우리처럼 5천만 명 넘고 그러면 그 쉽지가 않을 텐데 사이즈도 그렇고 또 문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언론 통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소식들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대장동 가봤습니까? 내가 어디가 어딘지도 붙어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전부 언론을 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도가 안 되면 모르죠. 보도가 안 되는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죠. 내 가정사나 뭐 개인사는 알 수 있지만, 예? 저기는 공구방, 예. 정부의 입장만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른 내용은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 할 수도 없고 의심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불경입니다. 이 탈북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도 공부하면서 탈북자들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뭐 김일성이를 한번 부정해 본다든가 의심해 본다든가 뭐 김정일을 의심을 해 본다든가 뭐 김정일이 저거 뭐 어린애가 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해 본다든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죄라고 생각해요.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벼락맞은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신자가 예수님이 진짜 전에 몸에서 나왔을까? 그런 의심을 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거예요. 네. 물론 저는 그렇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런 의심을 해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나왔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순간 혹시 내가 무슨 하나님이 보고 날 전후시키 이렇게 뭐 벼락이라도 떨어지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실제로 의심을 했고 의심하는 순간 내가 큰 벌을 받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해악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다니까. 저게 그럽니다. 처세. 실제로 김일성 죽고 김정일 죽을 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다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나타나면 박수치고 그러는데 물론 연출도 있겠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다 탈북자들이 증언을 한 겁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김일성이가 나타나든 김정일이가 나타나든 뭐 김정은 시대에 온 사람들은 제가 이제 많이 만나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러면 정말 무슨 천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본심에서 환영을 하고 감격해하고 혹시 손이나 잡아주면 그건 맨날 며칠 손 안 씻는 거야. 진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장이라든가 뭐 영웅칭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되면은 정말 그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대대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우 뭐 거의 우리로서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직함, 이해할 수 있는 직한 그러한 일들이 저기는 뭐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것을 서구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이해 못 하고. 잘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우리는 상당 정도 이해할 수 있라고. 여기에 뭐 아주 젊은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어느 정도 나이 든 이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도 없는 거고, 일본도 안 되는 거고, 미국도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몇 개 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선 문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2018년에 이제 4.27 판문점 회담하고 9.19 평양 회담하고
그 특히 이제 4.27 정상회담 이후 6.12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5월 달에 여러 가지 선행 조치를 해줍니다. 김정은이가. 풍계리도 뭐 파괴를 하고 동창리도 뭐 좀 축소하고 미군 유해도 송환해주고 이제 선행 조치를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동양적이에요. 동양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적이야. 예. 그렇게 하면 트럼프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뭔가 거의 상응 조치를 해줄 거다. 선행 조치를 하면 상응 조치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을 오랫동안 연구한 북한의 노예한 그 간부들은 그걸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카드화해야지 왜 먼저 그 카드를 써버리냐. 쟤들은 절대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 안 한다. 그렇게 했는데 김정은이가 4.27 때 그 판문점에서 한 얘기를 보면 여러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내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이러이러를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많이 해요. 보면 미국은 철저하게 계약 문화입니다. 문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문서로 합의해도 안 지키는데 문서로 합의하지 않았는데 그걸 지키겠습니까? 지킬 이유가 없죠. 너희들이 하면 굿, very good, 잘했어, 굿잡.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트럼프는. 근데 김정은이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노이에서 이제 펑크가 난 거예요. 응? 우리가 그 정도로 해줬으면 당신들이 뭔가 좀 상응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삐끗했는데 어쨌든 계약 문화와 정의 문화가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북한 다니면서 보면 그런 그 간부들이 그런 정서가 강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를 뭐 어떤 일을 해줬고 또 우리가 좀 참아주고 그랬으면은 너희들이 그에 대해서 상응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해요, 간부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적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해줄 수 없잖아요. 어떤 합의가 되지 않은 걸 줄 수도 없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좀 생각난 대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문화인데요. 이건 굉장히 참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대단히 위대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빨치산 때 김혁이라든가 차광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혁명 여사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 일단 그 주군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해주죠. 수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국가를 위해서 또는 인민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수령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희생을 하고 거기에 뭐 어떤 공을 세우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높이 가지고 있고, 총폭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흔히 많이 쓰는데 이게 그냥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 삶입니다. 삶. 총폭탄 정신이라는 게. 관련해서 이제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정주영 우리 어르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사장단이 이제 수십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장이. 온갖 사장들이. 예. 근데 정주영 씨가 굉장히 성질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성격이.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뭐 안 되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해봤어? 뭐 그랬다는 거예요. 뭐 안 된다고 그러면. 아니, 게 아니라 뭐 엄청난 신화를 많이 창조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회장이 있고 사장단이 쭉 있으면 뭐 하다가 보고 받다가 이제 뭐 화나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차버리고 막 때려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부상당하고 입원하고 그러는데 입원하면은 또 오셔가지고 위문도 하고 그러고 이제 다 나와서 퇴원하면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뭐 승진을 시키든지 좋은 자리로 영전을 시키든지 하여튼 보상을 해준다는. 이것도 그 현대면들한테 내가 직접 들은 간부들한테 들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도망가서 옆에 안 앉아. 야, 너 쫄병 그 제일 밑에 사장, 제일 늦게 된 주니어 사장을 그따가 앉히는 거야. 네가 그 옆에 가서 앉아. 저 뭡니까 주먹바지가 되라는 거지. 서로 안 갈래 그러는데 이게 이제 더 잘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게. 그러니까 다 이제 여기 가서 앉으려고 서로 맞으려고. 진짜 그건 아주 저는 뭐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그 정주영 씨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뭐 청문회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비리가 많잖아요. 시류에 따라서 돈도 주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뇌물, 정치 자금 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번씩 감사 나오고 그러면 걸리면은 원래 회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장 누구 뭐 아니면 그 그룹의 그 고위 간부들이 대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게 자기가 멍해를 쥐고 들어가고 갔다 오면 또 이제 큰 보상을 받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감옥 가려고 이제. 이 문화가 북한에 그대로 있어요. 수령을 위해서, 수령으로부터 책벌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 생명이 끊겨보면 안 되고, 육체적 생명이 끊는 정도면 굉장히 큰 죄입니다, 북한에서. 그 큰 죄가 뭐냐면 종파입니다, 종파. 이 파벌 조성하는 거. 예. 이 종파를 김일성이 제일 싫어. 그 다음에 종파를 만들어서 사대하는 거. 큰 나라와 연계지어서 종파를 만들어서 큰 나라와 연계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X들은 무조건 전부 삼족이 멸종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파와 사대를 하지 않는 한은 대개 이제 그냥 하방당합니다. 직책을 잃든지 아니면 직책을 잃고 저 지방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 뭐 그런 정도군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종파 사대를 하지 않는 한은 대부분 다시 복권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영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엘리트들이 다 한 번씩은 뭐 감방에 가든지 귀향을 갔다 오든지 그런 사람들에 다 한 번씩은 책벌. 그러니까 안 죽인다는 거죠. 그거 다시 복권시켜서 다시 좋은 자리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의 큰 별을 다하는 그런 기분인 거지. 예. 그러니까 이상한 문화죠. 도저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근데 현대 문화를 한번 생각하면 그렇게 뭐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예. 아마 대부분의 개인 기업들에서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할 거예요. 저는 뭐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 여기 혹시 회사 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재벌 총수들은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저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개인 국가, 뭐 개인 회사, 뭐 이런 걸 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물론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상권이 분립돼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부서가 따로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예. 간부들도 나는 뭐 일테면 뭐 기술 관료고 나는 무슨 뭐 사상 관료고 나는 뭐 군 관료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이 경계가 모호해요. 예. 그리고 중첩적이고 직책을 몇 가지 갖고 있어요. 상층부로 하면. 당에도 직책이 있고 군에도 직책이 있고 뭐 최고인민회의원에다가 그렇죠? 예. 딱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위해서 나는 봉사한다. 그런 개념이 또 많지가 않아요. 아니, 난 최고인민회의 국회의원에다가 또 정부 장관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더 뭐 보탠다고 하면 무슨 군 뭐 별도 달고 있고 민간인들이 별 단 게 많아요. 북한에는 민간인들이 포스터야 뭐 예를 들면 김기영이니 뭐 이런 애들이 민간인 죽은 장성택이도 포스터고. 그러니까 나는 군만 대변한다. 나는 무슨 뭐 당만 대변한다. 나는 뭐 최고인민회의만 대변한다. 그런 경계가 없어요. 그렇게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중첩적으로 직책을 줘버리는 거예요. 섹트가 조성되지 않도록.
예.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도 이제 그 역사를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의 그 폐해가 이런 이제 파벌, 예? 예, 이런 뭐 섹트 이런 것에 의해서 싸우다가 지네들끼리 싸우다 망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그 파벌 때문에 곤자에서 쫓겨날 뻔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종파, 4대 이건 아주 싫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죽일 때는 장성택이 죽일 때도 다 4대로 엮었습니다. 예, 중국의 4대로 엮고 그다음에 종파, 그다음에 이제 부패, 민족 자산을 헐값으로 넘겼다고 하는 이런 이제 몇 가지 죄목을 씌워 죽였는데, 장성택이가 누굽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죽을 짓을 그렇게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뭐 약간 친중적이기는 했지만 중국하고 짜고 결국 이제 김정일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김정은이를. 그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장성택이가 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죄목으로 죽였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그 세도를 했지. 워낙 그 집안이 좋잖아요. 그 부마 아닙니까? 부마. 에? 김일성 부마죠. 사위. 그런데다 또 뭐 인품도 좋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끌고 따르고. 북한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연을 대려고, 줄을 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장성택이가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돈 되는 자산들, 돈 되는 거, 뭐 광산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뭐 이런 것을 장성택이가 행정부에서 많이 직할로 통치를 했고, 심지어는 이제 군부보다 더 센 그런 권력을 뭐 행사하고 그랬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이 생기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군부에서. 예. 군부는 뭐 돈 되는 건 거의 다 군부가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장성택이가 그걸 빼앗았기 때문에 군부에서 제일 먼저 반발을 했던 것 같고, 뭐 그렇게 저렇게 엮어가지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좀 불경죄도 있고, 뭐 그런 거 해서 이제 죽인 건데, 어떻든 뭐 그런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은 자기 색깔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자기 색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조심스러워요, 또. 조심스러워. 뭐 우리 칭찬하잖아요. 뭐 선생님 이번에 아주 뭐 대단히 뭐 잘하셨네요. 야, 이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 우리 동지들과 뭐 동무들과 뭐 했고 뭐 그래요. 예. 괜히 거기서 저희가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뭐 타겟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묘한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이제 엘리트들의 속성은 무저항입니다. 뭐 동어 반복이 됩니다만은 저항이란 게 없어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뭐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판단 능력은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소위 이제 불의를 무릅쓰고 뭐 저항하고 자기가 나서서 앞장서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행동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체 무저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저기에 무슨 뭐 균열이 생기고, 뭐 당정 간에 균열이 생기고, 군 내부에서 또 무슨 균열이 생기고,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토론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게 총화를 하거든요. 총화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토론도 하고. 그러나 일단 그 장소가 벗어지면은 또 그 장소에서 일단 결정이 되면 무조건 따릅니다. 그게 이제 민주 집중제입니다. 그게 민주 집중제죠. 물론 중국 공산당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뭐 무슨 동창회, 무슨 동기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고 자칫 잘못하면은 종파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열이 생기면 뭐 파벌을 짓다든가 몇 명이 모여서 모의를 한다든가. 물론 이제 여기 대부분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북한에 과연 지하교회가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물론 있다는 분도 있고 없다는 분도 있고 좀 엇갈립니다. 근데 저는 죄송한데 없다고 봐요. 저는 이제 어떤 분도 만났냐면 자기가 지하교회를 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서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이쪽으로 도망쳐 왔다. 그런 분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봤는데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그 뭐 지하 같은데 이런 데서 그냥 뭐 이렇게 뭐 기도 뭐 한다 할까 뭐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중에 거기서 무슨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무슨 성경을 봉독한다든가 일체 우리의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그런 글쎄 그걸 이제 교회라고 할 수도 뭐 굳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슨 엄청난 신앙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중국에 가서 자기 친척집에 갔더니 그런 식으로 뭐 예배를 하더라 이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자기도 이제 와서 와 그게 과연 하나님이 있나 뭐 신이 있냐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제 그랬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지 뭐 여러 뭐 옛날에 뭐 로마 때 그 뭐죠 그 저 카타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은 2명 내지 3명만 모이면 그 중에는 반드시 보이부와 연결된 사람이 있습니다. 북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럴 때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이부에게. 그분은 만약에 정말 그러다 걸렸으면은 그건 살아남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거기서. 그런 건 종교 활동은 정치범과 똑같이 그 대우를 하거든요. 정치범과. 그러니까 이제 경제사범이라든가 사회사범 같은 것은 대충 뭐 뇌물 주면 나오고 그러는데 정치범이나 이 종교사범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칠곡교회나 봉수교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조선노동당의 종교사업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종교사업. 종교정책. 우리도 가서 예배 드렸어요. 가서 봉수교회 가서. 근데 그 성가대가 뭐 정말 끝내줘 버립니다. 완전히 세계적인 가수들이 소프라노, 테너, 뭐 베이스, 엘터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당원이거든요. 그게 노동당의 종교 사업이고 그래서 해외에서 오는 종교인들, 뭐 남한에서 갔든 뭐 해외에서 왔든 이분들과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결국은 수령입니다. 귀결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설교가 귀결된 게 아니고 수령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한때 이제 90년대 초반에 북한의 주체 사상과 기독교가 유사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통합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도 사랑의 종교고 주체 사상도 인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야. 핵심은. 그리고 다 사랑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왠가 저기는 수령으로 가버리는 거죠. 수령님이 사랑의 화신이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사랑의 화신이다.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저기가 매우 도덕. 그래서 사실은 주체 종교가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10대 종교 중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2천만 명 이상이 믿고 있는 종교예요, 저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긴장이죠, 긴장.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긴장이 이완되는 데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부들이나 인민들에게 긴장을 불어넣죠. 그래서 저기는 그 전투가 굉장히 많아요. 100일 전투, 뭐 70일 전투, 200일 전투, 예? 전투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전투가 많냐? 긴장의 연속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긴장이 연속된다고 해서 항상 생산성이 높아지냐? 그렇지 않죠. 긴장이 일상화되면 그대로 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긴장이 일상화되면 긴장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긴장을 불어넣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문제는 무사한 일, 또는 투쟁심의 약화, 이런 것 때문에 사회가 이완되고 균열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저라고 하는 학자는 그 갈등 이론에서 갈등 기능주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회를 통합하는데 일정 정도 긴장이 사회 통합을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부 나쁜 정치인들은 이 갈등을 계속 사실 조장을 하죠. 갈등을 상대 적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건 근데 미국도 비슷해요, 사실은 이 갈등 기능주의 이론은. 미국도 이제 워낙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이 계속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해요, 저 사람들. 어디선가는 계속 적을 만들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 미국은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그 DJ 마지막 비서라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장성만 장성민 씨가 이제 그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부시 때인데 그때 이제 뭐 이라크 침공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프간 들어가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굉장히 닮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유사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든 게 막 11가지를 예를 들더라고. 유사한 걸. 근데 뭐 다 잊어버렸는데 일단 이제 군사국가다는 거예요. 여기나 저기나 군사국가고 군사대국가. 그 다음에 세습. 부시 이제 아버지 부시 세습. 예. 뭐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듯했어요. 그냥 그럴듯했는데 어쨌든 북한은 계속해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화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화합하기 어려운데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기독교 유일신과 저기 주체 유일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는 망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쉽게 타협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과. 물론 핵 문제도 있고 뭐 그렇지만. 긴장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여기 뭐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알겠지만 그 우리 선임하사나 뭐 인사계는 죄송합니다. 이 혹시 또 인사계 출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병들이 놀고 있는 걸 잘 못 보죠. 뭔가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면 이게 이제 탈영 생각하고 애인 생각하고 이제 집 생각하고 그런다고 이제 계속 뭔가를 시킵니다. 주말에도 뭔가 땅을 파갖고 이쪽으로 옮기든지 뭔 작업을 시키든지 뭔가를 계속해서 긴장을 놓지 않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북한을 또 많은 이제 학자들이 병영국가라고 부릅니다. 사회 전체가 병영화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사회 전체가 군대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군사 문화가 쫙 깔려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훈련하고
노동 조직대가 됐든 간에 붉은 청년 근위대가 됐든 간에 또 소년단이라든가 뭐 각종 조직이 다 군대식 조직으로 다 짜여져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명령도 착착 하달이 되는 거고 뭐 감시 통제도 뭐 잘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긴장을 계속적으로 이제 벌어놓고 그래서 저기는 구호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까 저 장성민 씨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 구호도 얘기합니다. 미국도 구호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구호가. 예. 정말 북한은 구호가 많거든요. 모든 산에, 예? 들에, 마을에 온갖 구호들이 다 있습니다. 그 구호들이 대개는 다 전투적이고, 예. 굉장히 그 도전적인 그런 구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긴장을 계속 갖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사실은 뭐 기독교도 그런 측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적이 긴장해지면은 신앙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도록 만들고 계속 하루 뭐 3번, 4번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주일마다 나가서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그것이 이제 계속 정신을 깨우치는 설교거든요. 그게 계속 긴장을 놓지 않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도 그렇고 그런 그 사상적인 뭐 매우 죄송합니다. 같은 기독교인데 미안하지만 이게 종교는 계속적인 사상적 통제를 하는 겁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계속 경을 읽도록 만드는 거고 이슬람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이 루즈해지고 시간이 많고 그러면 이제 망상이 생기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뭐 의심이 생기고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게 좀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종교나 이데올로기나 이즘이나 예. 이런 형태가 비슷합니다, 대체로. 예. 너무 나갔나요? 북한이 하여튼 그런 걸 잘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관심인데요. 이거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간부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당에서 시킨 그런 주어진 과업은 충실히 이행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죠. 예. 근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인민들이 아무래도 어렵지 않습니까? 생활이. 예. 그렇잖아요. 풍족하지는 못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간부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야, 그 인민들 생활이 뭐냐, 이게. 이게 말이 돼? 뭐 어쩌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불만이 간부들이 싹트게 되고, 거기에 그러면 이제 이완이 또 생기는 거고, 그러면 또 이제 파벌이 또 조성이 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개 이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뭐 때문에 일으키냐면 군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정치 군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군인 본연의 임무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군이 이 민간 분야에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저거 말이 돼? 안 돼? 내가 나서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부 정치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쓸데없이 인민 생활에 대해서 쓸데없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인민에 대한 관심은 수령 영역이에요. 수령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수령이 인민 생활, 정치 생활에 그 관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지시를 내리면 간부는 그걸 성실히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기 범위를 넘어서 쓸데없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면 그 수령의 영역을 또한 침범하는 것이 또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럼 안 되는 거죠. 예. 이 역사적으로 간부가 인민생활에 관심을 갖다가 이제 문제가 터진 경우들이 이게 이제 1967년 뭐 갑산파 사건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마치 이제 인민을 수령 못지않게 자기가 인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인민을 사랑한 것처럼 행동하고 뭐 자기가 다니면서 막 이렇게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그리고 안 돼.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철저하죠. 예.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는 보면은 여러 가지 행태가 있습니다만은 그 간부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주민들에게는 정말 자애로운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간부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합니다. 뭐 잘못하면은 다 뭐 계급을 끌어내린다든가 철직을 한다든가 또 물론 얼마 있으면 다시 또 등용을 합니다만은 굉장히 그 빈번해요. 그래서 아주 간부들은 꼼짝 못하게 합니다. 예. 근데 인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워. 그래서 이제 애민주의를 계속 강조를 하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심지어 눈물도 흘리고 고백을 하고 내가 잘못했다. 예? 이거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윤 박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행태가 할아버지 아버지하고는 다른 리더십. 그러니까 뭐 서번트 리더십이랄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서번트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고 있어요. 낮아지고 밑으로 들어가고 인민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 정치를 굉장히 잘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치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벌써 그 나이에 벌써 한 10년째 되고 그래서 정치는 결국 인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인민 속으로는 김일성이도 얘기하고 김정일이도 얘기하고 맨날 하는 얘기야. 그게 인민 속으로라고 하는 것은. 근데 김일성이는 상당한 정도로 인민 속으로 실천을 했죠. 근데 김정일이는 전혀 아니었어요. 완전히 이 사람은 신비주의로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자기 할아버지 따라 배우기 내지는 할아버지 흉내내기 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민 속으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왜? 모든 것을 지금 수령이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 일용할 양식을 수령이 주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길은 정말 어렵다. 나도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인민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가 없죠. 하늘 같은 수령이 낮아져가지고 세속화해서 신비화해서 세속화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런 이제 수령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부는 척결을 하고 그러면 간부의 부정부패가 됐든 뭐가 됐든 막 간부를 치고 그러면 인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악질, 반동, 간부, 이제 북한의 이제 부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간부 부패가.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것까지도 사실 그 하급단위 간부들에게는 보장을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는 걸 찾다 보니까 부패가 있습니다. 온갖 곳에 다 부패가 있어요. 학교, 국방부, 그러니까 군부, 학교, 사회, 단체, 기업소, 뭐 농민, 농촌단위 다 부패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급 관료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패해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군부는 뭐 좋은 보직을 줘서 또는 군대 빼주고 먹고 살고 학교 선생님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학 갈 때 뭐 잘 써주고 뇌물 받아서 먹고 또 과외해서 과외는 안 되거든요 원래 과외해서 먹고 의사들은 과외로 근무 시간 이외에 집에서 환자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뭐 온갖 어떤 자기 직책을 이용해서 다 부패해서 먹고 살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은 제3세계에서 부패는 경제에 굉장히 플러스가 됩니다. 제3세계에서는. 일종의 이제 블랙마켓인데 이건 다 있어요. 공식 조직에서 잡히지 않는 그런 경제적 거래들. 독일같이 깨끗한 나라도 벌써 뭐 블랙마켓이 거기도 한 20-30% 됩니다.
우리는 더 많지만 미국도 있고, 예,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하면 체제가 붕괴가 되는데 어느 수준까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3세계에서. 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사회가 조금 뭐랄까 경제가 막 이렇게 추락하고 그런 게 뭐냐면 그 뭡니까 막 카드 막 쓰고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깨끗해지는 거죠. 세원이 맑아지고 그러면은 눈먼 돈들이 안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부패가 있어야 뭐 뇌물이 올라가고 물론 뭐 이번에 그 사건도 보면은 뭐 엄청난 돈들이 막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블랙마켓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거예요. 아무리 카드 쓰고 뭐 일어난 약까지 다 카드로 쓰잖아요. 그래서 세원이 거의 다 포착됨에도 불구하고 포착되지 않은 블랙마켓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이를테면 술집 가면 TV나 이런 게 전부 블랙마켓이거든요. 그런 돈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뭐 기업에서 뭡니까 기업에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었죠. 옛날에 막 펑펑 썼잖아요. 카드도 쓰고 뭐 현금도 갖다 쓰고 그러면 경제가 막 엄청 돌아가요. 막 사회가 막 소비가 늘어나지 뭐 경제가 막 이제 그런 것을 막 다 차단해버리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경제가 확 꺼지죠. 말하자면. 근데 북한도 이제 경제가 왜 돌아가냐. 저렇게 경제 제재가 심한데 어떻게 저 나라가 지금 돌아가냐. 굉장히 북한 경제 하는 사람들은 의문이 많더라고. 예. 근데 거기에 상당한 정도의 블랙마켓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예.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몰래 지원해주고 뭐 그런 것도 좀 있지만 북한 내에 있는 돈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한 정도로 돈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 내에. 그래서 어떤 뭐 경제학자는 어림잡아 뭐 한 30억 달러? 블랙마켓은? 30억 달러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돈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건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건설 비용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돈이 없는데 국가가. 돈주들이 돈을 다 대거든요. 돈주. 그러니까 북한에 돈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몇백만 달러씩 심지어는 있는 사람 몇십만 달러 이런 돈들을 가진 돈주들이 있어요. 그 돈주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럼 이것이 혁명의 주체색이 될 수 있느냐 북한의 돈주가 그건 안 돼요. 매우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삼성 뭐 현대 뭐 이런 게 이제 정부가 결탁해서 돈을 번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혁명 세력입니까? 체제 유지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이 돈주와 당이 결탁을 해서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뭐 지금은 이제 잘 안 되지만 수입권, 그게 제일 큰 돈이거든요. 그 북한에서 수입하는 그 가지수가 뭐 수천 가지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부터 다 수입한다고 한다면 이게 수입권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당이. 그럼 돈 벌면 당에다 이제 바치고 수령에다가 바치고 건설할 때 돈 내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서구에서 보면 특히 서구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망해야 되는데 저게 안 망하거든. 아무리 때리고 쳐주고 해도 안 망해. 왜 안 망하냐 이거야. 뭐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는 통제 역량이 계속 그렇게 작동이 되니까 분파가 생기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는 그런 이제 비공식 경제가 세컨 이코노미죠. 블랙마켓이 이것이 막 어떻든 간에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요즘 점점 북한도 이제 세금 같은 걸 많이 걷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저렇게 엄청난 이제 부자가 부동산이거든요. 저기도 부동산 붐이에요. 중국도. 그러니까 정부가 막 대규모 단지 아파트 건설해가지고 이번에 뭡니까? 대장 뭐 거기 대장동인가 뭔가 거기처럼 이제 그 뭐 공공택지 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그쪽 정부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사전에 북한도 이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평양.
5만 세대를 건설한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저 모델하우스 있듯이 해서 받아서 돈을 받아요, 미리. 그걸 또 건설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김정은 정권은 취약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 간부 통제가 잘 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간부들의 충성심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이제 60년대, 70년대 고도성장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소위 공무원이 간부거든요. 북한에서.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60년대, 70년대 고도성장기에 공무원들이 그 야전 침대 놓고 다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다 일했어요. 공무원들이. 근데 그때 뭐 공무원들이 뭐 얼마나 뭐 봉급도 많이 받고 그러나 일종의 신앙심이죠. 신심. 우리도 근대화 돼야 되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 정신에 의해서 엄청난 그 발전을 했는데 북한의 일반 간부들은 대체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조국을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신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패 관리도 있지만, 그게 북한을 또 지탱하는 원동력이죠. 간부가 아까 이제 충실성인데 수령에 대한 충실성도 있지만 이제 플러스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 또 같이 여기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덕 간부도 있지만 대부분의 간부들은 그렇게 박봉에 충실성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저 체제가 얼마나 계속 될지 김정은 체제가 아직은 뭐 그렇게 쉽게 붕괴될 것 같지 않은데 얼마나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그렇게 제재 국면에 의해서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요인들이 별로 없어요. 붕괴 요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더구나 이제 핵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핵을 갖고 있으면 그게 하나가 됐든 뭐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핵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 못합니다. 일반적인 간부 양성인데요. 간부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파워 엘리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북한에는 조심스럽고 그냥 뭐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간부고 뭐 굳이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무원 뭐이죠. 일꾼이라고 이제 북한에서 또 일꾼이라고 그래요. 일꾼. 그런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나와야 되겠죠. 일꾼이 되려면 간부가 되려면 대학을 나오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유명한 대학 많죠. 김일성 종합대학부터 해서 김책공대, 인민경제대학, 평양외국어대학 뭐 등등.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북한은 뭐 농업대학, 공업대학, 수산업대학 뭐 수많은 대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고등학교 다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일탈자도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고 이제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당원이 돼야 됩니다. 간부가 되려면. 그래서 당원 되는 게 굉장히 치열해요. 북한에서. 당연히 치열하겠죠. 당원이 되어야만 간부가 될 수 있고 간부가 되어야만 또 나름대로 또 먹고 살기도 하고 해외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원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당에서는 이제 그 당원 중에서 여러 가지 당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당 학교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일정 정도 이제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배치를 합니다. 당에서. 일괄적으로. 너는 뭐, 예를 들면 뭐 통전부 남한 담당을 뭐 하든지 아니면 너는 수산업으로 가든지 농업으로 가든지 공업으로 가든지 뭐 너는 핵으로 가든지 뭐 거기서 전부 그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간부가 대해서 뭐 고시가 있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은 과거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당에서 이제 간부과에서 일정한 소정의 그 간부 학교를 나오면 그 사람들 중에서 각 이제 배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일단 이제 담당 제일 말단부터 시작해서 거기도 이제 과장 뭐 부부장 부장 뭐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재교육 기관들이 또 많이 있어요. 뭐 김일성 고급당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이라든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국방대학교 같은데 고급 간부들이 또 가는. 그런데 거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학교 재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그 탈락자들을 다 걸러냅니다. 또 왜냐하면 이제 피라미드식이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자리는 적고 그러려면은 거기서 능력이 있고 뭐 충성심은 기본인 거고 또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위에 쭉쭉쭉쭉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간부가 등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뭐 북한 많은 탈북자들이 얘기할 때 그 이제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백을 얘기 많이 해요. 백. 그러니까 백이라는 게 이제 배경이죠. 배경이라고 하면 이제 자기 조상들이 뭐 혁명에 종사했다든가 아니면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했다든가 하는 등등의 사람들은 이제 성분이 좋기 때문에 이제 성분이라고 그죠. 성분. 우리로 얘기하면 백인데 성분을 많이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분이 나쁘면은 당원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월남자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치범으로 놀려서 뭐 조상들이 처벌을 받았든가 물론 본인 자신이 그런 정치 문제에 연루가 돼 있다든가 뭐 범죄 경력이 있다든가 뭐 그런 등등이 있으면 그 당원이 되기가 힘들고 그러나 이제 그 성분이 좋으면 아무래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뭐 착착착 올라가죠. 승진을 하게 되죠. 예. 뭐 그러는 거고 물론 요즘은 또 뇌물이 많이 통한다고 그래요. 뇌물을 고인다 그러죠. 북한에서는 고인다. 뇌물을 고이면 또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갈 수도 있고 원래는 한번 배치가 되면 사실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 탄광이 가면 끝까지 탄광이 있어야 되고 한 번 농부가 되면 끝까지 농부가 되는 게 저쪽의 원칙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돈이 좀 있고 뭐 소위 이제 백이 좀 있으면은 농촌에서 도시로 뭐 온다든가 아니면 도시 내에서도 좀 더 좋은 부서로 특히 이제 해외 나가려면 이제 무역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무역회사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근데 그런 대로 이제 뭐 좀 옮긴다든가 뭐 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건 안 되죠. 괜히 이제 그 잘못했다 걸리면은 책벌을 받기 때문에 안 되는데 워낙 또 경제난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상당한 정도로 그런 부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은 일단 자기가 어느 그러니까 상업성에 배치가 받았다. 그럼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실력을 쌓고 그 상업성 내에 있는 재교육기관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교육받고 그렇게 해서 실력을 쌓아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뭐 자기가 뭐 시험을 보든지 그러니까 승진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뭐 실력 테스트를 하든지 해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은 또 승진도 빨라지고 해외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해외 나갈 때도 물론 성분 검사 다 하고 하지만 외국어 실력 같은 것도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점수를 맞으면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거고 나가면 이제 경력이 쌓이는 거고 또 해외 나가면은 돈도 벌 수 있죠. 많이 월급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가지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즘은 해외 나가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업에 들어가는 게 그 젊은이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북한도. 그래서 당 관료가 되는 것보다는 무역 일꾼이 되는 게 더 이제 그걸 더 선호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아까 우리 선생님 저쪽 뒤에 여자 선생님 말씀하는데, 근데 그래서 북한은 한번 어떤 부서에 발 들여놓으면은 평생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럴 때 굉장히 세요, 사람들이. 내공이 세다고요.
들면 대남 담당을 한번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일테면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평생 대남 담당을 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관료들이 그 사람들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20대부터 30대 아무리 늦어도 30대 초반부터 대남 담당만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남북 관계사를 역사를 깨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바뀌잖아요. 회담 대표들이. 이 몰라요. 과거를 잘 모른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완전히 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담하면 계속 밀려요, 우리가. 미국도 밀리고, 미국은 당연히 밀리고. 뭐 그런 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글쎄요. 근데 이제, 그건 잘 모르겠고요. 백두혈통을 뭐 등에 업고, 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종전선언과 이제 코로나 문제는, 이제 코로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경제난도 아니고, 사상난입니다. 사상난. 사상이 흩어지는 거, 사상이 깨지는 거, 사상이 망가지는 거, 이걸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김정은이가 이 MZ세대, 소위 청소년들의 사상 단속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꺼지면 이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상이 흩어지면은 사상이란 다른 게 아니고 신념이거든요. 사유지에 대한 신념, 수령에 대한 충실성, 이게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경제난 때문에 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난 때문에 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사상이 뭉개지면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도 그렇고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도 그렇고 그 사상이 깨지니까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국민당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짜르 정부도 마찬가지고 루이 16세에 망가진 것도 마찬가지고 사상전에서 패배한 거예요, 다들. 그런데 북한의 사상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깨지기 시작했냐면 90년대 중후반부터 나빠진 경제난 때문에 중국으로 북한 주민들이 대거 유입을 합니다. 중국으로 빠져나가서 거기서 돈을 벌어온다든가 물자를 들여온다든가 그래서 중국을 갔고 중국에 가서 이 사람들이 남한 드라마를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그렇게 됐고 그리고 중국 보따라상을 통해서 그런 CD들이 막 북한도 유입이 된 거예요. 그걸 청소년들이 봤고 그걸 본 청소년들은 또 탈출을 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제1의 경계 대상은 어디냐면 사실은 중국이에요, 중국. 근데 어쩔 수 없이 중국은 끼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나 국제정치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가 생겼어요. 합법적으로 국경을 통제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코로나 안 된다. 지금까지도 안 트고 있어요, 국경을. 그럼 뭐가 됐죠? 우선 중국으로부터 쓸데없는 그 CD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또 주민들의 이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뭐 은근히 내심으로 코로나를 즐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됐다 이거. 그러면서 그 동안에 청소년들의 사상 단속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동사상 교양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사회주의에 어긋나는 그런 뭐 머리 모양이 됐든 뭐 옷 모양이 됐든 무슨 태도가 됐든 이런 거 다 잡아들여가지고 교양시키고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종전선언은 지금 김여정이가 계속 이제 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그러니까 북한의 발표를 항상 잘 봐야 되는데 뭘 하자, 뭐 하겠다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앞에를 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통 유리할 때는 해석을 하죠. 정상회담 하자고 했다.
아, 정상회담 되겠다. 그게 아니고 뭐가 되면 우리에 대해서 편파성을 없애고 우리를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일테면 미사일 발사한 것은 도발이고 니네들이 하는 것은 일테면 억지력이고 자유권이고 이게 무슨 이중잣대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없애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하지 마라. 그런 걸 없애면 뭐 연락사무소도 다시 만들고 정상회담도 순회 상봉도 하고 너희들 허락한 거 다 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물론 이제 물밑 접촉을 통해서 박지원과 김여정과 하트라인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의명분이 쓰지 않으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대의명분이 있고 대의명분이 정당하고 했을 때 뒷돈도 받고 뭐 일테면 뭐 송금도 받고 뭐 그러는 거지 대의명분이 깨지는데 돈을 받고 한다? 그건 그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뭐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뭐 DJ 정부가 그 현대아산에서 그 송금하는 그러니까 현대아산이 투자한 거예요. 사실은 현대아산이 무조건 돈을 4억 5천만 불 준 게 아니고 금강산 관광부터 시작해서 개성공단, 신의주 이런 전부 개발권을 따면서 그에 상응해서 돈을 준 거거든요. 기업이 투자를 한 돈인데 그 송금을 허락해 준 거죠. DJ가.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다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무슨 대북 송금 사건이 해가지고 이제 박지원이 감방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어떻든 뭐 박지원, 김여정 라인이 움직여서 잘 되면 좋죠. 근데 그게 명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전제 조건을 너희들이 들어주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이었죠. 우리 SLBM 그 발사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북한의 뭡니까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완전 돌아버린 거예요 저쪽에서.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라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못하죠. 종전선언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미국은 미국대로 말은 뭐 잘해봐라 뭐 그래 괜찮아. 근데 그렇지만 속으로는 종전선언 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 미국이 종전선언 해주니까 북한 핵무에 대해서 좋은 카드인데 그게 미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카드인데 뭘로 그걸 비핵화도 안 하는데 종전선언을 해주냐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최대한 임기가 끝난 날까지 나는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 공존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또. 문재인 대통령.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 자기 나름대로 각 주체들이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중국은 또 자기들이 종전선언을 가지고 얼마든지 남한, 미국, 북한을 핸들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카드예요, 중국은 또.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거지, 중국 입장에서는. 예? 립서비스 하는 거죠. 잘 돼야 좋다, 뭐, 이렇게. 그럼 북한도 이제 그런 걱정을 했지만, 종전선언이 되면은, 이게 전쟁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한반도 전쟁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그 군비 경쟁을 걱정을 했더라고, 김여정이가. 이렇게 되면 종전선언이 되면 이제 대규모 정말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한이 무슨 뭐 원자력 잠수함도 만든다, 항공모함도 만든다, 뭐 난리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북한에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렵죠. 군비 경쟁에 들어가면 남북한이 직접적인 군비 경쟁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동안에 사실 이제 미국이 그런 뭐 원자력 잠수함 문제를 항공모함 문제라든가 뭐 이런 그 문제에서 강력히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그것이 풀리기 시작하고 지금 미국이 계속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상당히 힘들죠. 김정은이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권을 잡고 시작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야심도 있고 국가 비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핵은 뭐 거의 완전 무결하게 개발하고 또 투발 수단까지 핵무기를 실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까지 마련을 하면은 안보는 완전히 튼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때면 이제 대외 뭐 개방도 하고 남북 관계도 풀고 미국 관계도 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착착착 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잘못 생각한 게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국제정치적인 의미, 그러니까 자기 안보만 생각했죠. 자기 안보는 튼튼히 할 수 있죠. 미국이 공격을 못하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미국이 과연 그 보유한 상태에서 과연 북한을 용인을 해주고 제재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과거에 구소련도 핵을 개발했지만 평화공존을 했거든요.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도 핵을 갖고 있지만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고 뭐 그런 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량 살상무기를 갖는 게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는 유인이 되고 또 평화공존을 할 수 있고 그런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미중 관계처럼 경제 교류를 활발하게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생각하는 소위 소련과 중국하고 북한은 미국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국가고,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개선된 게 왜 그러냐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중 관계를 개선시키는 거거든요. 중국은 그만큼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중국 견제를 위해서 키워준 거고. 근데 북한이 과연 그런 전략적 가치가 있는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전략적 가치가 크지 않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기들에게 아무리 이를테면 북한이 뭐 핵을 몇백 개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미국에 무슨 위협이 되겠어요? 어차피 쓸 수 없는 거예요. 핵무기는. 쓰는 순간 이제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다 알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북한이 미국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트럼프도 그렇고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안중에 없어요. 북한.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틀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방법이 와서 또 핵을 포기할 수도 없잖아. 결국은 핵을 포기해야 그나마 뭐 무슨 북미 관계가 개선되든지 그러는데 핵을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딜레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갈 건가.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진지를 파고 진지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지전. 호를 파고 자력 경쟁을 하자, 우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기술도 개발하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드는, 그것은 지금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진지전 전략은. 그래서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일단 이렇게 우리끼리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대로 죽지 않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도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결도 않고 대화도 안 해요. 대결도 않고 대화도 안 해요. 물론 대결을 지금 뭐 미사일 쏘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이제 대결이긴 한데, 지금 미국 본토를 향한 ICBM을 개발한다든가, 7차 핵심을 한다든가, 그런 정도까지는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대결로 해서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미국을 무릎 꿇도록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면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무슨 뭐 핵실험하고 뭐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도 화성 15 이런 개발을 해도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콧등도 끼지 않는다. 그럼 또 이제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해서 얻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트럼프하고 대화도 깨졌고, 남북 대화에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대결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고, 대화에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뭐 하느냐? 우선 내부 단속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놓고 한번 때를 기다리자고 하는 그런 웨이트 앤 씨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장마당 세대는 이제 말 그대로 90년대 후반 또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나지고 자란 세대들, 이 사람들은 거의 국가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정말 어떤 사람 죽고 죽지는 않았지만 어렵게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체로 그 정부를 잘 믿지 않고 당을 잘 믿지 않고 수령을 잘 믿지 않고 결국 나를 믿어야 된다 말하자면 스스로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세대라는 겁니다. 장마당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한테 세력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대충 몇 살이 될까 이 사람들이? 뭐 20대 그런가요? 30대. 예. 하여튼 뭐 20대 30대로 갑시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세력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 사람들이 뭐 간부라고 하면 아직 하급 간부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뭐 세력을 확장할 그런 뭐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김정은이가 걱정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제 40대, 50대 돼서 당이나 정부나 군이나 이 근간이 될 때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그 걱정을 하는 거지, 김정은이는. 그래서 지금부터 얘네들을 확실하게 사상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 해서 굉장히 청년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기관들이 다 나서서 그 청년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자본주의는 나쁜 거고. 모든 문건이 그래요. 물질, 뭐 이런 것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거다. 자본주의는 나쁜 거고, 썩어 빠진 거고, 계속 사상 교양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뭐 성공적으로 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50대, 60대 됐는데 그대로 그냥 수령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건지, 아니면 이건 엎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지, 그건 아직 모르죠. 성패는 사상교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혁명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변수는 변수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이 MZ 세대가 변수지만 저기도 마찬가지로 변수입니다. 신앙심이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어렵게 커왔고 지금도 경제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 희망이 없죠. 별로 크게. 근데 이제 뭔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 MZ 세대들이 그러려면은 역시 이제 북한도 경제가 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자체적으로 그냥 새끼 풀 먹고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금 이제 고기도 먹고 그러려면 결국은 대외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거예요. 수출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인적 물적 자원을 수출을 해서 외화벌이를 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래서 제재 해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물질을 보장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질은 나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뭐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핵 문제를 양보를 하고 해서 제재를 해제받을 것인가. 근데 미국의 요구 수준이 사실 또 너무 높아요. 완전한 비핵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핵 다 포기하고 이를테면 무장 해제를 하라는 건데, 무장 해제를 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대로 좀 사상은 남아있잖아요. 주체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 사상이 아닌 것을 두고는 못 본 나라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세계 나라에 대해서 미국은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고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체제 자체가 없어져 버릴 것 같고, 예. 어느 정도 뭐 들어줘서 타협이 되면 상관없는데, 미국이 또 어느 정도 해서는 또 안 먹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서 김정은이는 정말 골치 아픈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정치가 어렵죠. 그래서.